맨유와 첼시가 올드 트래포드에서 아주 뜨겁게 만났습니다. 양팀 경기의 세밀함과 완성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좋았죠. 경기 자체는 미친듯이 재밌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맨유와 첼시의 승패를 가른 차이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맨유와 첼시 둘 다 예상을 크게 빗나간 라인업이 아니었습니다. 맨유는 레시포드가 일단 선발에서 제외되었고 첼시는 갤러거가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리스 제임스가 뛸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쿠쿠렐라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오늘 맨유는 전방 압박 체계가 아주 잘 가동됩니다. 맨유는 3명, 첼시는 키퍼 포함 5명입니다. 첼시가 2명의 수적 우위를 가진 후방 빌드업 상황입니다. 티아고 실바가 사이드 쪽으로 빠져주면서 엔조에게 선택지를 늘려주지만 엔조는 일단 산체스 키퍼를 선택하는 쪽으로 갑니다. 전방 압박의 기수 역할을 하는 호일룬이 실바의 패스 루트를 차단함과 동시에 산체스를 압박할 수 있게 뒤쪽을 쓱 감아주면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가라나초는 화면 밖 쿠쿠렐라를 마킹하고 있어서 디사시에겐 쉽사리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산체스에겐 킥 또는 디사시에게 패스가 있습니다. 첼시가 애초에 후방에서 공을 돌리기로 마음을 먹고 나온 거라면 디사시를 주는 게 맞습니다. 킥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가정했을 때 디사시에게 주게 되면 호일룬이 한 번 더 따라가겠죠. 호일룬의 체력을 한 번 더 소모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도 계속해서 쌓이면 큰 복리 효과를 만듭니다. 디사시가 받았을 때 마저 패스할 곳이 없다? 그러면 그때 킥하면 됩니다. 근데 산체스는 이 상황에서 그냥 앞쪽으로 킥을 하게 됩니다. 이 공이 어처구니 없게도 달로 쪽으로 향합니다. 달로가 바로 앞쪽으로 연결하는데 이 공이 브루노를 지나 호일룬에게 갑니다. 호일룬이 이 공을 안토니에게 바로 잡지 않고 내주고 안토니가 슈팅하려고 잡아둔 공을 엔조가 뒤늦게 따라오며 안토니의 발을 밟으며 PK를 허용합니다. 맨유의 전방 압박 에너지 레벨을 감당하지 못하는 첼시입니다. 하지만 부패의 깡총 PK는 산체스에게 읽히며 균형을 깨지 못합니다. 깡총 PK와 상관없이 킥 자체가 너무 평범했습니다. 중앙 쪽으로 쏠린 것과 동시에 너무 약했습니다. 물론 자기 똥을 자기가 치운 산체스지만 초반 기세는 맨유가 좋습니다. 첼시는 수적 우위에서 좋은 역습 상황을 맞게 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공을 벌려주는 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무드릭을 기준으로 양쪽에 대각선 패스각이 살아있고 뒤에 파머까지 지원을 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드릭은 더 끌고 가기로 해봅니다. 무드릭은 지금 이 타이밍에 공을 내주게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패스 타이밍이 늦게 되었습니다. 잭슨, 스털링, 무드릭이 거의 일자가 되면서 대각선 패스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선 전진 패스라기보단 옆 패스가 됩니다. 그 말은 속도를 살려주는 패스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저는 더 아쉬웠던 건 잭슨의 움직임인데요. 이렇게 일자로 서 있을 거면 더 벌려서 무드릭이 주기 쉽게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띄워주면서 사이로 패스를 할 수 있게 했어야 합니다. 무드릭이 스털링 쪽을 선택하는데 뒤에 따라오던 부페가 태클로 오나나에게 내줍니다. 무드릭의 패스 타이밍 미스와 잭슨의 아쉬운 움직임의 콜라보입니다. 잭슨의 아쉬운 장면은 또 나옵니다. 첼시의 좋은 역습 찬스입니다. 하지만 엔조에게 내주는 패스가 암라바트에게 향합니다. 축구에서 가장 실점 확률이 높은 게 역습의 역습입니다. 몸의 방향이 전부 앞쪽을 가리키는 도중에 공을 끊기면 다시 몸을 뒤로 돌려야 하고 그러면 이미 수비 밸런스는 망가져 있습니다. 첼시 수비진이 몸을 다시 돌려보지만 이미 수비 쪽은 어수선합니다. 이때 암라바트, 부페, 가르나초가 차분히 연계를 진행합니다. 가르나초의 컷백을 메가이어가 잘 갖다 대지만 수비에 막히고 튕겨나옵니다. 이 튕겨나온 공을 맥토미니가 왼발로 침착하게 밀어넣으며 1대0을 만듭니다. 맨유의 침착한 전개도 좋았고 맥토미니가 맨유 공격진에게 골 넣는 방법을 한 수 알려줍니다. 전반 중반에 나온 이 장면이 오늘 맨유와 첼시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잭슨이 아까 호일룬이 그랬던 것처럼 기수 역할을 하며 오나나를 쓱 감싸줍니다. 여기서 산체스는 그냥 킥을 했죠. 하지만 맨유는 일단 옆에 린델로프를 줍니다. 잭슨이 린델로프를 따라오면서 체력을 한 턴 더 씁니다. 그리고 린델로프는 이제 여기서 줄 곳 없으면 킥하면 되고 줄 곳이 있으면 풀어나가 보면 됩니다. 이때 지원은 브루노가 2대1 패스를 해주고 린델로프가 사이드 쪽 루크쇼를 주며 1차 빌드업을 성공시킵니다. 맨유는 롱킥이라는 최종 수단을 마지막까지 아끼면서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1차 빌드업을 계속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압박 상황에서 골키퍼의 발밑 능력 차이입니다. 지금도 산체스가 호일룬에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헐레벌떡 킥을 하는데 안토니에게 그냥 갖다 줍니다. 다행히도 이 공격은 수비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미스가 너무 많습니다. 맨유의 오늘 1차 빌드업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루크쇼가 이 좁은 상황에서도 린델로프와 2대1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제3자를 만들어주면서 잭슨에게 오나나와 암라바트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전방쪽으로 패스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잭슨은 암라바트 쪽을 마킹합니다. 루크쇼는 오나나에게 공을 주고 달롯이 반대쪽으로 확 벌려주며 오나나에게 패스 활로를 만들어줍니다. 또 1차 빌드업 성공이죠. 이 장면은 사실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맨유가 잘하는 거 반, 첼시가 못하는 거 반. 전방 압박에 성공하려면 잭슨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도 데인마크를 확실하게 해주고 그림처럼 선수
선수들 간의 간격을 컴팩트하게 좁혀줘야 합니다. 골키퍼 포함하면 맨유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실제 경기에선 선수들끼리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기수로 있는 잭슨의 체력만 계속 빠지는 거죠. 근데 잭슨이 압박만 하는 선수가 아니고 득점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체력이 없으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공격력도 줄어들어요. 첼시가 전방 압박 상황에 대한 짜임새가 별로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임을 하는 와중에도 첼시는 무드리기 측면에서 가운데로 움직이면서 공을 받아주고 가운데 쪽 뛰어가는 파머에게 패스해줍니다. 여기서 파머가 완전히 개인 능력으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반대편에 패스하듯이 방향만 바꿔 깔끔한 골을 만듭니다. 1대1로 전반은 마무리됩니다. 첼시도 맨유도 둘 다 기회는 꽤 많았지만 전방 압박의 에너지, 1차 빌드업, 골키퍼의 발밑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경기 내용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후반전에도 첼시의 압박이 조직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지금도 이곳을 채우고 있던 파머가 갑자기 혼자서 맥과이어에게 달려들어요. 그럼 맥과이어는 암라바트를 주면 끝이죠. 암라바트는 이렇게 공을 잡고 앞으로 돌기만 해도 파머가 없으니 훨씬 편안하게 빌드업할 수 있어요. 수비가 아닌 압박은 팀 단위로 이뤄질 때 훨씬 강력합니다. 혼자 달려드는 건 크게 봤을 땐 팀에겐 손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맨유의 맥과이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머의 1대1 돌파를 끊는 모습, 카이세도의 패스를 태클로 막아내는 장면까지 확실히 올 시즌 초반보단 안정감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지속적인 압박 실패로 체력 부담이 쌓인 첼시의 선수들은 70분이 가까운 시간부터 맨유의 1차 빌드업을 너무 쉽게 허용합니다. 지금도 맥과이어가 올라가서 공을 받아주고 돕니다. 이 공을 맥과이어가 레길론에게 좋은 패스를 밀어줍니다. 오늘 패스까지 좋은 맥과이어입니다. 레길론이 지키면서 내준 공을 받은 가르나초는 오른쪽 뒷공간으로 공을 넣어줍니다. 맨유 선수들 중 3명이나 가르나초가 크로스 올린 공간으로 달려들었고 오늘 골 감각이 좋았던 맥토미니가 헤더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경기를 2대1로 만듭니다. 미들라이커 느낌으로 확실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맥토미니입니다. 산체스는 후반에도 불안한 킥미스를 계속 만듭니다. 지금도 반대편 안토니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킥미스를 합니다. 안토니를 자꾸 첼시 선수로 헷갈리는 산체스입니다. 이 공격도 골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너무 실수가 많습니다. 첼시가 후반전에 기회가 많았던 건 아니지만 교체 투입된 리스 제임스의 오버래핑을 이용해서 크로스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파머가 공을 밟아주고 제임스가 그 공을 끌고 갑니다. 제임스가 반대쪽 브로야를 보고 올려준 공을 브로야가 헤더로 연결하지만 골대를 맞으며 공격이 무산됩니다. 이 공격을 제외하고는 첼시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경기는 이렇게 종료되고 맨유가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늘 경기 승패를 가른 세 가지 차이를 정리해보자면 전방 압박의 완성도, 1차 빌드업의 완성도, 키퍼의 발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유는 평소에 하던 실리적인 축구를 버리고 오늘은 빌드업을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나 컨디션이 좋았고 테나흐가 원하는 1차 빌드업을 성공시키는 장면이 많이 나왔죠. 아쉬웠던 장면은 공격진의 골 결정력입니다. 첼시가 후방에서 실수가 많았는데도 공격진이 결정짓지 못했죠. 하지만 안토니, 가르나초, 호일룬이 어린 공격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팔팔한 에너지를 보여주며 타이트한 전방 압박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들어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첼시도 역습 상황에서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빈도수는 맨유에 비해 적었지만 결정적 상황이 많았고 그때마다 공격진들의 움직임과 마지막 패스의 세밀함이 떨어졌죠. 전방 압박에서의 에너지를 올리고 상대 6번을 묶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코너 갤러거의 징계로 인한 부재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체스 키퍼의 빌드업 미스는 이번 영상에서 다 담지 못했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올 시즌 첼시는 정말 도깨비 같은 팀입니다. 경기마다 경기력의 기복이 심합니다. 이 기복을 빨리 줄이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맨유가 벌써 맨시티와 승점 3점 차입니다. 과연 맨유의 챔스권 도전은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첼시는 다음 경기에서 반전을 노릴 수 있을까요? 저는 1일 1영상을 목표로 프리미어리그 분석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12월에 경기가 많아 열심히 달려볼 테니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